안녕하십니까. 한국IR협의회 김경민 애널리스트입니다. 베스트 애널리스트 초청 2025년 산업전망 세미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와 인공지능 업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자료는 저 김경민 애널리스트 그리고 같이 일하는 이나연 연구원과 함께 준비를 했습니다. 저희가 자료를 보여드리고 촬영할 때마다 이 표지를 신경 써서 바꾸거든요. 그래서 촬영 직전에 챗GPT에게 인공지능, 반도체, 우주 이렇게 세 가지 키워드로 그림을 그려달라고 했더니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려주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어떨 때는 로봇이 등장할 때도 있고 등장하지 않을 때도 있는데 저번에는 직립보행 로봇이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직립보행보다 조금 더 자유로운 동작을 하는 그런 로봇이 등장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챗 GPT에게 이미지를 그려달라고 요청할 때마다 정말 항상 많이 놀라고 있습니다. 네, 저희 한국IR협의회 기업 리서치센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희 한국IR협의회는 한국거래소 산하에 있고요. 투자자들이 접하기 어려운 상장 기업들 중에 특히 중소기업 분석 자료에 대한 갈증을 풀어드리기 위해서 눈높이에 맞춘 양질의 보고서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애널리스트 리포트는 한국IR협의회 홈페이지에 올라오고 있고요. 그 밖에 저희 유튜브, IRTV 그리고 텔레그램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조직에는 애널리스트가 10분이 계세요. 그래서 항상 열심히 자료를 쓰고 계시고요. 제가 최근에 발간한 자료들을 좀 말씀드리면, 슈프리마나 아이디스 같은 코스닥 라이징 스타 기업, 그리고 벤처 캐피탈 중에 상장한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HB 인베스먼트, 미래에셋 벤처 투자, LB 인베스먼트 이런 기업들의 자료를 작성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자료들은 한국IR협의회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나연 연구원과 함께 작성을 했습니다. 저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에 한경 비즈니스 그리고 매경 이코노미에서 반도체 섹터 탑 랭킹이 됐었고요. 현재 한국IR협의회에서 많은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자료를 만들고 또한 이렇게 유튜브 영상을 촬영해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2년 전에 반도체 애널리스트의 리서치 습관이라는 책을 썼었습니다. 그래서 당시만 해도 인공지능이나 아니면 로보틱스가 큰 이슈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정말 많은 키워드들에 대해서 더 많이 공부하고 신경을 써야 되는 그런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이번에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도 그런 어떤 새로운 지식들이 엄청나게 빠른 속도에 빠른 속도로 기업 가치에 반영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서 오늘은 그런 내용 위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됐죠. 사실 뭔가 당선에 굉장히 큰 영향을 끼쳤던 이벤트는 지난 7월 13일에 있었던 이벤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시 아마 이런 사진이 많이 공개가 됐는데 기억을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날도 사실 뭔가 주식시장에 엄청난 반응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날 제가 기억나는 게 트럼프 수혜주 말고 카멀라 해리스 수혜주로 알려진 종목이 있습니다. 태양광 관련 주식이 있었고요. 이제 한국 주식이 아니라 미국 주식을 말씀드리는 건데, 그때 이날 급락했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당선될 거다라는 것을 예고한 듯한 그런 움직임들이 이미 7월 13일 날 주식시장에 반영이 됐었다. 그리고 그것과 아주 또 똑같은 일이 며칠 전에 또 발생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트럼프 2.0 시대라고 부를 수 있겠죠. 그러면 미국 반도체 산업은 어떻게 될까요? 무엇보다도 자국 우선주의가 한층 강화된 형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칩스 액트라는 이 칩스법이 있는데 계속 자국 기업 중심으로 재편이 되고, 그리고 해외 반도체 기업들에 대해서는 관세 부과가 이제 진행이 될 것 같고요. 특히 첨단 공정이나 지식 재산, 인력 수출 통제를 강화하고 중국과의 디커플링이 더욱 이제 가속화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미 2018년, 2019년에 이런 부분들을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많이 경험하셨는데 이것이 더욱더 강화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는 단순한 보호 무역을 넘어서 기술 패권 확보를 위한 포괄적 전략으로 미국 내의 반도체 생산 기반을 확충하고 동맹국들과의 협력을 통해서 중국을 배제한 새로운 공급망을 더욱 강력하게 구축하는 그런 모습을 가져갈 것 같습니다. 특히 인텔이나 글로벌 파운드리, 마이크론처럼 미국을 대표하는 반도체 제조사들이 있잖아요. 이런 기업들에게 전폭적인 지원을 해서 첨단 공정, 노드 경쟁력 강화와 생산 능력 확대에 집중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우방국이라고 할 수 있는 대만이나 아니면 한국에
TSMC, 삼성전자와 같은 기업들의 그 미국 내 투자를 장려하되 이들 기업이 혹시 대중국 쪽으로 수출이 이제 일어난다거나 하는 부분들은 더욱 강력히 통제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반도체 산업 전반에 걸쳐서 인공지능, 양자 컴퓨팅 등 차세대 기술 개발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이를 통해서 반도체 산업에서의 미국의 절대적 우위를 확보하려 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미국 반도체 리쇼어링이란 단어로 챗GPT한테 그림을 그려달라고 했더니 지금 보시는 화면에 오른쪽 같은 그림을 바로 그려주더라고요. 그래서 이미 뭔가 정책적인 부분이 그 챗GPT의 학습에도 반영되고 있구나, 학습된 어떤 결과에도 반영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저는 파워포인트 만들기 전에 챗GPT를 굉장히 많이 이용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질문을 하면 답변을 잘 안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질문에 답변을 잘 안 하냐 하면은 양자 컴퓨팅이 요즘 굉장히 이제 관심을 많이 받고 있어서 이제 미국 말고 중국에서 양자 컴퓨팅 기술이 어떻게 발전하고 있냐라고 물어보면 거의 정보가 없습니다. 같은 질문을 챗GPT가 아닌 다른 이제 라지 랭귀지 모델 챗봇에 물어봐도 거의 답변이 없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런 것들을 물어봤을 때 답변이 없는 것으로 보아 양국이 어떤 중요 정보를 엄청나게 통제를 하고 있고, 그리고 혹시라도 훈련 과정에서 어떤 정보들이 쓰였을 수도 있는데 그런 정보들이 걸러져서 전달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정말 확실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챗봇들 이용하시다가 어떤 특정한 경우, 특정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하지 않으면 이 챗봇이 성능이 안 좋구나라고 생각하시기보다 왜 지금 답을 안 해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거는 미국 대통령 선거 직후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주식들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 화면에서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 말씀드리면서 인텔, 글로벌 파운드리, 마이크론을 말씀드렸는데 실제 선거 직후에 이런 기업들의 주가가 정말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올랐던 기업은 글로벌 파운드리였고요. 물론 글로벌 파운드리는 실적도 발표를 했는데 실적이 나쁘진 않았기 때문에 주가가 전일 대비 13.1%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인텔도 7.42% 상승을 했고요. 텍사스 인스트루먼트하고 마이크론이 각각 6% 이상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는 미국의 아날로그 반도체 기업이고 역사가 90년 가까이 됐는데 실제 미국 내에서 증설을 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아시아권에서 M&A로 굉장히 성장한 회사입니다. 아시아에서 투자도 많이 했죠. 그래서 대부분의 팹들은 대만, 일본, 그리고 싱가포르에 있지만 실제로는 칩스 액트 전후로 해서는 미국의 제조사로서 굉장히 IRPR을 정말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들이 이런 뭔가 주가를 끌어올리는 원동력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 하루만 해도 제가 지금 보여드린 어떤 정책적인 변화가 주가에 바로 반영이 되는구나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떤 종목들이 주가가 부진했을까요? 네, 중국 관련 반도체 장비사들입니다. 그래서 랩리서치, KLA, 그리고 ASML 이렇게 3개 종목의 주가가 부진했고요. 아마 ASML의 경우에는 최근에 분기 실적 발표한 다음에도 주가 모습이 좋지 않았고, 원래 분기별로 보면 국가별 매출 중에, 그러니까 지역별 매출 중에 중국향 매출 비중이 정말 많을 때는 40%가 넘었거든요. 그런데 2025년에는 이 비중이 확 내려가서 20% 정도까지 내려간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아마 이번에 ASML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에 편입된 30개 종목 중에 가장 많이 하락한 것 같고요. 그 외에 이제 TSMC하고 마이크로칩도 주가가 하락했는데 이제 이들 기업들은 반도체 장비사는 아니지만 TSMC 같은 경우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다시 불거지면서 주가가 하락한 것 같고, 마이크로칩 같은 경우는 이제 가전제품에 들어가는 마이크로 컨트롤러 유닛을 많이 만듭니다. 근데 이쪽 수요가 되게 안 좋아요. 그래서 분기 실적이 좀 부진했기 때문에 주가가 하락한 것 같고, 그 외에 랩리서치, KLA 그리고 ASML 같은 반도체 장비사, 중국향 매출 비중이 높은 반도체 장비사는 대선 이후에 바로 이렇게 주가가 부진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이번에 자료 만들면서 너무 놀란 게 뭐냐면요.
예전에는 사실 대선을 하고 나면 저는 그냥 대선 결과만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뭐 분기 실적 이런 것들을 팔로우했는데 지금은 뭔가 대선이 끝나자마자 바로 뭔가 미국의 관련 그 기관이나 협회에서 스테이트먼트를 발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건 CES고요. 사실 CES는 내년 1월 초에 열리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CES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 CES 행사를 주관하는 CTA라는 곳에서 성명서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네, 그리고 그 밖에 또 이제 CES 자체도 이미 굉장히 많은 그 관람객들을 끌어모으고 있는데 이번에는 더욱더 강력하게 끌어모으기 위한 어떤 그런 것들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라스베이거스의 2023년 하반기에 스피어라고 불리는 그 몰입형 콘서트장이 생겼습니다. 여기서 이번 1월에 기조 연설 하나가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 이 콘서트장의 입장료가 상당히 비싸요. 몇십만 원 내야 되는데 과연 그러면 이걸 다 무료로 입장을 시킬 건가 좀 궁금하긴 합니다. 그래서 그 기조연설 얘기를 먼저 드리면요. 2025년 CES에서 이제 델타 항공 CEO가 기조연설 할 예정인데 어디서 하느냐? 좀 전에 보여드렸던 저 스피어라고 하는 첨단 공연장에서 연설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따로 유료 등록을 해야 되는지 저도 지금 모르는 상태예요. 그래서 CES 행사 자체는 저도 지금 레지스트레이션을 마쳤는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기조연설은 어디서 해도 상관은 없거든요. 사람들만 다 들어올 수 있으면. 그래서 원래 기조연설을 하던 장소가 있었는데 예, 새로운 곳에서 몰입형으로 과연 어떻게 진행할지 굉장히 좀 궁금하고 기대가 많이 됩니다. 그 스피어는 계속 모습을 바꾸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웰컴 투 라스베이거스라는 그런 것들을 보여줄 때도 있고요. 이건 아마 코딩하신 분들이 좋아하실 것 같은데 저희가 파이썬이나 C를 배우면 처음에 헬로 월드라는 단어를 출력하는 걸 연습하잖아요. 그래서 이 스피어 모습 중에는 헬로 월드를 출력하는 그런 모습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CES 행사를 주관하는 CTA라는 곳에서 이번에 바로 스테이트먼트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날짜가 그 2024년 11월 6일로 되어 있는데 이제 이게 한국 기준으로는 어제 새벽 정도에 발표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협회 CEO가 게리 샤피로라는 분인데 이제 이분 성명서 내용을 좀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차기 행정부와 강력하게 협력하겠다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를 했고요. 이제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혁신 정책을 촉진하는 부분들 그리고 공정무역 디지털 정책 발전 그리고 이제 STEM이란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STEM이란 단어는 STEM인데 한국식으로 표현하면 이제 이공계 인력, 이공계 전문가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이공계 전문가 육성, 인력 개발 강화 이런 부분들을 우선순위로 제시하면서 앞으로 CTA가 그 미국의 글로벌 혁신이나 기술 분야 리더십 유지에 이제 기여하겠다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CES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1월 초에 출장 가기 전까지는 딱히 저도 신경을 안 쓰던 그런 행사였는데 대선이 끝나자마자 CES를 주관하는 CTA에서 이런 스테이트먼트가 바로 나왔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CTA만 이렇게 앞서서 달려가는 게 아니고요. 미국의 반도체 협회 중에 SIA, Semiconductor Industry Association이라고 있습니다. 여기도 오늘 아침에 발표를 했는데 제목에 For Immediate Release라고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급하게 발표한 듯한 느낌을 주죠. 그래서 네, 여기는 사실 내용이 길진 않아요. 한 단락 정도 되는데 무슨 내용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을 축하한다. 그리고 이제 벤스 부통령의 당선도 축하한다라고 하면서 이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미국의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가 초당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전에 칩스 액트라는 그 법안이 민주당이 만든 산물이었는데 뭔가 이 칩스 액트를 계속 잘 이끌어 주세요 하는 그런 느낌을 주는 그런 스테이트먼트가 좀 발표가 됐어요. 그래서 비록 좀 전에 보신 것처럼 한 단락 정도 되는 매우 짧은 내용이고 여기 뭐 view statement on SIA 웹사이트 눌러도 똑같이 여전히 한 단락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냥 이 앞부분 이메일 부분만 보여드렸는데 이제 그러면 왜 갑자기 immediate release로 이런 것들을 발표하냐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해석을 해보면 첫 번째 이 그러니까 미국 반도체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초당적인 협력이 중요하다라는 걸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했고 그리고 이것이 단순히 어떤 제조업을 서포트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경제력, 국가안보 그리고 기술 리더십과 관련이 있다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를 했고, 그리고 과거의 뉴스를 보시면 트럼프 이제 대통령 당선자가 칩스 액트를 비판했던 적이 있는데, 예, 그거 그냥 크게 신경 쓰지 않겠다. 앞으로 미국의 반도체 업계는 새로운 행정부와의 협력을 통해서 글로벌 리더십을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저희가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예, 이렇게 그 미국 대선과 관련된 최근의 어떤 변화들, 정말 숨가쁘게 움직이고 있는, 달려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이제 원래 저희 발표 주제가 2025년 전망이었습니다. 그래서 크게 세 가지 꼭지를 말씀드릴게요. 우선 저희가 그 컴퓨팅이나 반도체, 인공지능 쪽의 전망을 말씀드리려면 가트너 자료나 아니면 MIT 자료를 많이 발표를 하는데, 그 MIT 자료는 제가 확인했는데 아직 이제 2025년 자료가 발표가 안 된 것 같아서 제가 이제 가트너가 10월 21일 날 발표한 그 탑 10 이제 테크놀로지 트렌드가 있습니다. 이걸 요약해서 발표를 드리고, 그다음에 트럼프, 바이든 이후에 미국의 반도체 정책 다시 한번 리마인드 드리고, 마지막으로 최근에 이제 실적 발표 시즌이 사실 한국에서는 이제 대기업들은 거의 끝났고, 이제 지금 이제 중견 기업 또는 중소기업들 실적 발표하고 계신데, 미국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그 이미 알고 계신 기업들 말고 아주 최근에 실적 발표했는데 뭔가 AI 관련돼서 이슈가 된 기업들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트너가 이제 2025년 탑 스트래티직 테크놀로지 트렌드라고 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 PDF가 무료로 공개돼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요약해서 말씀드리지만 요 영상 보시는 분들도 다 이제 내용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10개 트렌드가 있는데 그 중에 1번하고 2번이 AI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 외에 양자 컴퓨팅이나 아니면 AR, VR 부분들 또는 이제 뇌 기계 인터페이스 이렇게 뭔가 어떻게 보면 한국에서는 뭔가 그 상장 기업들하고는 크게 관련 없어 보이는 그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요 10가지 얘기를 하나하나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10가지 전략적 기술 트렌드를 3가지로 다시 좀 구분해 볼게요. 그럼 첫 번째는 AI고요. 그래서 이제 그 사실 작년 재작년에는 제너러티브 AI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등장을 했는데 이제 제너러티브라는 단어는 쏙 들어가고요. 에이전틱 A라는 단어, 에이전트란 단어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제 뭔가 독립적으로 의사결정하고 행동하는 사람처럼 행동하는 AI를 의미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에이전트라는 단어, 그 다음에 AI의 윤리적인 사용을 위해서 가버넌스라는 단어, 이런 단어들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10대 트렌드를 3가지로 구분해보면 첫 번째가 AI였고 두 번째는 새로운 컴퓨팅 영역인데요. 사실 저희가 새로운 컴퓨팅 영역이라고 하면 뭘까라고 궁금하는데 3가지입니다. 양자 컴퓨팅, 그리고 에너지 효율적 컴퓨팅, 그리고 세 번째는 하이브리드 컴퓨팅입니다. 그래서 사실 한국에서도 양자 컴퓨팅 얘기가 상장 기업들 사이에서 많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미 한국의 스타트업들은 양자 컴퓨팅 회사 관련된 회사들이 서울 기준으로 40개 이상, 전국에 50개 이상 등장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아마 주식시장에서는 관심이 없을 수도 있지만 계속 꾸준하게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본회에서는 지난 7월 달에 세미콘 웨스트 행사 다녀온 다음에 그때도 그 전시회 참관기를 촬영해서 올려드렸는데 그때 이제 양자 컴퓨팅 말씀을 드렸었고요. 왜냐하면 양자 컴퓨팅 회사 중에 미국의 리게티라는 회사가 있는데 리게티의 창업자가 IBM 출신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세미콘 웨스트에서 직접 발표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지난 7월에 출장 갔다 오고 나서 언젠가 양자 컴퓨팅이 또 한국에서 주목을 받을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해서 그때 간단히 말씀드렸는데 그때는 사실 말씀드리면서 과연 이거를 투자자분들이 관심을 가지실까 되게 궁금했는데 오늘 조금 더 제가 용기를 내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트너 10대 기술 트렌드 중에 세 번째 꼭지는 그 인간하고 기계의 시너지입니다. 그래서 그 물리적 세계와 디지털 컨텐츠의 증강 현실, 사실 이 단어를 보시면 AR, VR, XR 이런 단어들이 생각이 나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로봇도 단순히 뭔가 그 이제 이동형 로봇이나 아니면은 머니퓰레이터가 아니라 그 다목적 작업이 가능한 유연한 로봇,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뇌 기계 인터페이스를 통한 인지 능력 향상 이런 부분들이 등장을 했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제가 후반부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10대 기술 중에 첫 번째가 이제 에이전트 형태의 AI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그 AI가 알아서 합니다라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제가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새로 식당을 가거나 매장이 궁금할 때 이제
그 AI한테 많이 물어보기도 하고 아니면 네이버 그 맵에서 물어보기도 하는데요. 이제 에이전틱 AI는 상황에 따라서 적응하면서 대응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매장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뭐 현재의 날씨, 교통 상황, 대기 시간까지를 고려해서 최적의 경로를 추천한다라고 나와 있고요. 예, 그 밖에 직장인분들은 많이 공감하실 텐데 만약에 회의가 있다 그러면은 다가올 회의를 미리 파악해서 관련된 자료를 준비하거나 참석자 일정을 조율한다거나 의제 제안까지 선제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합니다. 사실 지금은 저희가 이게 안 될 것 같잖아요. 아직은 저희도 아침에 이제 그 인터뷰 일정을 잡으면서 5명이 동시에 다음 주에 언제 시간 됩니다. 안 됩니다. 해서 OX표로 막 급하게 그 네이트온으로 커뮤니케이션 했거든요. 근데 아마 지금은 그런 것들이 다 사람 일일이 답변하지만 앞으로 이제 이런 부분들도 바로바로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에이전틱 AI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점점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하는 그런 형태로 발전할 것 같다라는 게 이 가트너의 10대 기술 중에 넘버 1으로 제시된 기술입니다. 두 번째로 제시된 기술은 이제 AI 가버넌스인데요. 제가 이제 사실 가버넌스 하면은 뭐 윤리, 정책 이런 부분 얘기해서 좀 답답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제가 최근에 제 경험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제가 이제 파이썬으로 코딩 연습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파이썬에 수많은 라이브러리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갖다 쓸 수 있는 그런 패키지인데 그 중에 사이킷런이라는 패키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주택가격 데이터가 있었어요. 그게 바로 이제 보스턴 지역에 있는 주택가격 데이터입니다. 1978년에 되게 오래된 데이터인데 여기에 변수가 13가지가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 뭔가 인종차별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변수 B라는 변수가 있었고요. 이 B는 그 보스턴의 흑인 인구 비율을 나타내는 숫자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과연 주택 가격에 영향을 끼치느냐 안 끼치느냐. 그래서 이런 변수도 있었고 저희 한국에서도 왜 한강 뷰가 좋으면 아파트 가격이 좋은 것처럼 여기도 찰스강 주변이냐 아니냐 이런 여러 가지 변수가 있었는데 이 중에 이 B라는 흑인 인구 거주 비율에 대한 변수가 뭔가 그 AI 가버넌스에 위배된다라는 것들이 이제 알려지면서 이 파이썬 라이브러리, 이 사이클런 개발팀이 이거를 없앴어요. 그래서 혹시 사이클런에서 이 데이터를 내장 데이터셋을 이용해서 코딩하려고 하시면 거기 뭐라고 경고 메시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이용하시려면 이 데이터를 원래 제공했던 곳에 가서 다운로드 받거나 아니면 그 URL을 참고해서 쓰셔야 되고요. 지금 이제 파이썬 라이브러리 안에서는 이 데이터가 삭제됐습니다. 그래서 인종차별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AI 가버넌스가 굉장히 강조가 될 거고 그것들이 저희가 뭔가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답변을 받을 때 그런 부분들에 다 반영이 될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세 번째 트렌드는 이제 잘못된 정보에 대한 보안인데요. 이제 잘못된 정보라면 이제 딥페이크라던가 아니면 사칭 방지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저는 아닌데 제가 아는 분의 경험담을 들려드리면 자녀분이 유학을 가셨대요. 그런데 어느 날 자녀분한테 전화가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나 무서운 내용, 즉 엄마 나 지금 어떤 아저씨들하고 같이 있어요. 이런 전화가 왔다고 해요. 근데 다행히 이제 이분이 좀 침착하신 분이어서 저 같으면 성격상 엄청 난리가 났을 텐데 그분이 너무나 성격이 침착하신 분이어서 그래 알았어 엄마가 다시 전화할게 라고 하고 그 전화를 끊었다고 합니다. 끊고 나서 다시 그 따님 전화번호로 바로 전화를 하진 않고 그 따님의 학교 친구들 하고 그 주변 분들한테 연락을 했대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따님이 누군가한테 붙잡혀가지 않고 그 이제 학교에 잘 있고 교실에서 수업을 듣는다는 거를 확인을 하고 나서 안심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것들이 그냥 지나가는 누군가의 경험담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이런 디스인포메이션에 관련돼서 보안이 점점 강화될 거다라는 것들이 가트너가 제시하는 세 번째 전략적 기술 트렌드입니다. 네 번째는 이제 양자 컴퓨팅 관련된 건데요. 제가 양자 컴퓨팅 좀 이따 또 말씀드리겠지만 현재 저희가 사용하는 은행 비밀번호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암호화하는 방식이 원래는 이제 이 암호를 해독하는데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게 되어 있지만 양자 컴퓨팅으로는 정말 빠른 시간에 해독할 수 있고요.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들을 더욱더 데이터 보안을 강화하는 쪽으로 발전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아직 그 양자 암호화 자체가 많이 적용된 것 같지도 않지만 그 이후에 다음 단계, 즉 포스트
이제 크립토그래피라고 하는데, 크립토라고 하니까 이제 가상화폐 생각하실 수 있는데, 가상화폐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이제 암호학을 의미하고요. 그래서 이 양자 컴퓨팅 기술을 이용하면 암호를 굉장히 빨리 풀 수 있는데, 그거조차도 더 방어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을 준비해야 된다는 것이 가트너가 예측한 10대 전략적 기술 트렌드 중에 네 번째 트렌드입니다. 그래서 저도 좀 이 부분을 읽으면서 되게 좀 당황스럽더라고요. 왜냐하면 아직 한국에서도 양자 컴퓨팅이나 퀀텀 컴퓨팅 얘기하면은 대학교 교수님들이나 아니면 스타트업 대표님들 말고는 딱히 저도 대화를 나눌 만한 분들이 많이 없고, 이 지식 자체가 많이 보편화가 안 됐는데, 지금 가트너에서 얘기하는 건 그 다음 단계 포스트 퀀텀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양자 컴퓨팅 공부를 열심히 일단 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양자 컴퓨팅 적용되는 분야는 컴퓨팅 그 자체, 그리고 암호화, 그리고 세 번째 센서, 이런 쪽으로 한국에서는 많이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양자 컴퓨팅 관련된 회사를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이제 한국 기업을 말씀드리면 바이어스가 생기실 수 있으니까 미국의 아이온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이온큐가 이제 하루 만에 주가가 34.41% 급등을 했고요. 양자 컴퓨팅이라는 건 원래 양자역학의 원리를 활용해서 연산을 빠르게 수행하는 차세대 컴퓨팅 기술입니다. 그래서 원래 저희가 이제 반도체 하면 0과 1이라고 알고 있는데, 양자 컴퓨팅에서는 큐비트를 사용해서 동시에 여러 상태를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중첩된 상태 이런 것들을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특정 유형의 복잡한 문제 또는 암호를 해독하는 거를 정말 빠르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온큐는 그 중에 양자 컴퓨팅 자체를 개발하는 회사 중에 하나고요. 그러면 주가가 왜 어제 급등을 했냐 하면은 일단 분기 실적이 발표가 됐고요. 분기 매출이 아직 금액 자체는 절대 금액으로 적지만 전년 대비 100% 이상 증가를 했고요. 그리고 올해 연간 매출 전망치를 상향을 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회사가 보면은 매출도 발표를 하고 그러니까 오더도 발표를 하는데, 그러니까 부킹 가이던스는 유지를 했는데 매출 전망치를 상향 조정했어요. 그건 무슨 의미냐 하면은 기존에 받았던 부킹들이 올해 빠르게 연내 매출로 실현된다는 거겠죠. 그래서 사실 이 회사는 EPS가 아직 마이너스거든요. 적자인데 뭔가 회사의 손익이 빠르게 개선될 것 같다라는 느낌을 줬기 때문에 하루 만에 주가가 34.41% 상승했습니다. 그 양자 컴퓨팅 관련해서 실제 서비스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클라우드 서비스로 알려진 마이크로소프트 애저에서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퀀텀이라는 게 있고요. 저는 이제 아직 여기 들어가 보진 못했어요. 그런데 비용이 얼마인지 궁금해서 챗 GPT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제공되는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있는데, 그 중에 컨티뉴엄이라는 이제 서비스가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월 사용료가 1억 7,550만 원이라고 하고요. 그 밖에 이제 미국의 양자 컴퓨팅 관련 회사 중에 이제 리게티라는, 아까 말씀드렸던 IBM 출신의 파운더가 설립한 리게티라는 기업이 있는데, 여기서도 컴퓨팅 서비스를 이제 제공한다고 해요. 근데 여기는 이제 10mm 초당 26원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럼 도대체 한 달 기준으로 얼마냐 하고 챗GPT에 물어봤더니 1개월 동안 연속 사용 기준으로 환산하면은 6억 7,392만 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은 아직은 양자 컴퓨팅을 클라우드 기반을 이용한다 하더라도 굉장히 고비용이 들지만 어떤 문제를 굉장히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해결하는 데는 도움이 되는구나라는 거를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다시 가트너로 돌아갈게요. 이제 가트너에서 얘기한 것 중에 하나가 센서입니다. 사실 제가 이제 센서라고 말씀드렸는데, 영어로는 이제 ambient invisible intelligence라고 했고요. 보통 인텔리전스라고 하면 저희는 뭔가 지능, 머리가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그만큼 되게 똑똑한 장치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에 ambient라는 단어가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ambient는 근접하다, 가까이 있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뭐 다 아시는 일이지만 물류창고에서 상자나 제품에 붙은 작은 스티커 형태의 센서가 상품의 위치, 온도, 충격 여부 등을 실시간으로 감지해서 분실이나 파손을 예방할 수 있거나, 아니면 소매점에서 옷걸이 또는 진열대에 부착된 센서가 재고 수량은 또는 고객이 어떤 상품을 얼마나 선호하는지 이런 것까지 다 파악할 수 있는 그런 근접 센서, 그러나 우리 눈에는 잘 사실 보이지 않거나 쉽게 인지할 수 없는 그런 센서들이 큰 활약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이런 얘기들이 2010년 초반에 사물 인터넷 또는 이제 IoT 얘기가 나왔을 때 굉장히 많이 회자가 됐었는데, 다시 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구나라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마 사실 그 전에 2010년 초반에 사물 인터넷이나 인터넷 얘기가 나왔을 때, IoT 얘기가 나왔을 때는 모든 기기를 연결한다라는 측면에서 연결성이 강조가 됐고, 지금 말씀드리는 이 눈에 보이지 않는 근접 센서들은 그러면 도대체 어떤 효용이 있냐? 그전보다는 경제적 효용이 크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세탁기에서 세탁물의 양과 종류를 감지하는 것, 또는 농작물에서 수분이나 영양분, 병충해 상태를 점검한다는 것.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상추가 재배가 되는데, 이 재배하시는 분들이 재배하는 걸 싫어한다고 해요. 왜냐하면은 이 상추도 생각보다 이제 깨끗하게 잘 키우기가 힘들고, 그런데 원인을 알 수 있는데 원인을 알 수 없는데 여름에 갑자기 이제 상추가 아프다거나 그런 일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작물 재배가 잘 안 되면은 그만큼 공급이 감소하는 그런 이슈들이 있는데, 결론적으로 센서의 가격은 엄청나게 낮아졌고 배터리 수명은 좋아졌고 예전보다 연결성이 더 좋아졌기 때문에 더 뭔가 경제적인 효익이 발생한다라는 것이 바로 앰비언트 인비저블 인텔리전스의 핵심입니다. 다음 기술은 올해 내내 정말 엄청나게 얘기가 많이 나왔던 에너지 이피션트 컴퓨팅인데요. 이제 결국에는 데이터 센터와 탄소 발자국 문제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대형 데이터 센터들은 연간 전력 소비량이 중소도시 전체가 쓰는 양과 맞먹고요. 원래 전 세계 전력 사용량 중에 데이터 센터가 1%에서 2% 정도 차지를 했는데, 지금은 이제 그게 7%까지 올라간다라는 것이 컨센서스입니다. 그래서 사실 올해 뭐 원전 관련돼서도 그렇고 이 에너지 효율적인 컴퓨팅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말씀 많이 드렸고 또한 그 시장에서도 말씀 많이 드렸기 때문에 제가 굳이 강조하진 않겠습니다. 다만 이것이 이제 올해만의 일이 아니라 내년에도 또 강조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에 나온 건 하이브리드 컴퓨팅인데, 이것도 저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전에 이제 인공지능이 이제 대중화됐을 때, 또는 그 전에 퍼블릭 클라우드 컴퓨팅이 막 확산될 때, 반도체 애널리스트들끼리 만나면 약간 이렇게 좀 논쟁을 많이 했습니다. 어떤 논쟁이었냐면은, 이번에 인공지능이 많이 확산되면 GPU가 많이 쓰일까요? CPU가 많이 쓰일까요? 아니면 맞춤형 반도체인 ASIC이 많이 쓰일까요? 아니면 도대체 퀀텀 컴퓨팅은 도대체 언제부터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게 될까요? 이렇게 뭔가 그 비슷한 제품 사이에서 어느 게 더 좋을 거냐, 마켓 쉐어가 늘어날 거냐, 이런 쪽을 얘기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런 트렌드가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고객 개인정보와 같은 민감한 데이터는 사내의 그냥 커머더티 서버에서 클래시컬한 전통적인 CPU 프로세서로 정보를 처리하고, 만약에 그 AI 기반 고도의 금융 사기를 탐지해야 되는 상황에서는 전용 맞춤형 반도체로 처리를 하고, 그리고 그것보다 좀 더 고난도의 복잡한 금융 상품의 위험도 분석은 아까 말씀드렸던 한 달에 1억 이상의 또는 6억 이상의 비용을 주고 양자 컴퓨팅을 활용하는 그런 식이라고 하고, 그리고 생산 현장에서는 이렇게까지 고비용을 부담할 수 없기 때문에 엣지 컴퓨팅용 추론 반도체가 많이 쓰이겠죠. 그래서 그전에는 훈련용 반도체냐, 추론용 반도체냐, CPU냐, GPU냐, TPU냐, NPU냐, ASIC이냐, 퀀텀 컴퓨팅이냐, 이런 뭔가 그 마켓 쉐어 다툼 또는 로드맵에 대한 어떤 그 뭔가 좀 보이지 않는 갈등, 그리고 그 어떤 결론 없는 그런 논쟁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 최종 수요처에서 필요한 것들은 그 이제 기능에 맞게 갖다 쓴다는 쪽으로 점점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과거 몇 년 동안 보지 못했던 새로운 트렌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강조드려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스페이셜 컴퓨팅인데, 이거를 조금 한국식으로 말씀드리기 좀 편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애플의 비전 프로나 아니면 메타의 퀘스트 3 이런 거 말씀드리는 거고요. 사실 AR, VR 이런 것들이, 또는 이제 AR, VR, XR 이런 것들이 CES 행사가 열리기 전에 크게 주목을 받았다가 특정 해에는 또 관심을 못 받기도 하고 그랬는데, 아마 이번에 CES에서 다시 한번 주목을 받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왜 그런지 말씀을 드리면, 이런 것들이 과거엔 그러진 않았는데 AI와 연결되기 때문이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스페이셜 컴퓨팅과 관련된 미국의 스타트업 하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회사는 올해 만들어진 회사예요. 월드랩스라는 회사고요. 그래서 그 월드랩스라는 회사고, 이 회사의 설립자는 누구냐면 지금 보시는 이분인데, 이분이 페이페이 리라고 하는 분입니다. 그러면 이제 월드랩스를 뭐 하는 거냐? 이제 AI 회사죠. AI 회사기도 하고 3D 쪽 회사이기도 한데 뭘 하냐?
AI 시스템에 인간과 같은 수준의 풍부한 공간 지능을 부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 월드랩스 관련된 뉴스를 올해 8월, 9월에 봤을 때는 도대체 이 회사가 뭐 한다는 회사인 건가, AI 회사인 건가, 도대체 제가 알고 있는 오픈 AI나 엔트로픽이나 그렇구나, 이런 회사랑 무슨 차이가 있지라고 약간 LLM의 관점에서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좀 전에 보신 것처럼 AI 시스템에 인간과 같은 수준의 풍부한 공간 지능을 부여하는 것을 지향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저희가 공간 컴퓨팅이라고 할 수 있는 스페이셜 컴퓨팅, 또는 예전 용어로 표현하면 AR, VR, XR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이번 CES 때 이슈가 될 수 있겠구나, 수혜주가 등장할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거의 다 끝나갑니다. 네, 20대 트렌드 중에 거의 마지막 부분은 다기능 로봇인데요. 로보틱스 얘기는 항상 많이 강조가 되었고, 한국에서도 지금 이제 로보틱스 기업들이 많이 상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과거랑 다른 것들은, 과거에는 이제 뭔가 이동형 로봇 또는 머니플레이터 이런 식으로 뭔가 어떤 특정 목적에 부합하는 이런 쪽으로 얘기가 됐는데, 이제 지금은 다기능 로봇, 다목적 로봇으로 발전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거를 펑셔널 로봇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단어들이 아직 국내 언론에 많이 등장하지는 않지만 내년도에는 많이 등장할 수 있다. 그래서 로보틱스 관련돼서 보실 때 뭔가 그 이제 기존에 아시던 키워드 외에 이 폴리펑셔널 로봇 또는 다기능 로봇 관점에서 뭔가 투자 아이디어를 살펴보시거나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 10대 기술 중에 마지막 기술은 뉴럴로지컬 인핸스먼트인데요. 이제 뇌와 컴퓨터를 직접 연결해서 인간의 인지 능력을 향상시키는 기술이에요. 그래서 한 가지 이제 예를 좀 드리면, 그 커먼헬스 퓨전이라는 회사의 그 기술이 있는데, 노이즈 캔슬링 뇌 임플란트입니다. 그래서 보통 저희가 임플란트라고 하면 이제 이빨을 많이 생각하시는데, 이게 뭐냐 하면은 저희가 평상시에 노이즈 캔슬링 헤드폰을 쓰잖아요. 그것처럼 원하지 않는, 내가 듣고 싶지 않은, 알고 싶지 않은 그 신호를 제거하고 필요한 신호만을 강화하는 양방향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노이즈 캔슬링이 이제 헤드폰이 아니라 뇌에 그렇게 임플란팅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 들으면 과연 저런 세상이, 저런 기술이 구현된 세상이 도래할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이것도 2025년 가트너가 예측한 10대 전략적 기술 트렌드 중에 하나입니다. 네, 이렇게 마무리를 드렸고요. 가트너 이야기 끝났고요. 트럼프 그리고 바이든 이후에 미국의 반도체 정책을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옛날에 어땠는지 볼게요. 2016년 말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어떻게 했나요? 그 기간에 주식 투자를 했거나 아니면은 증시에 머무르셨던 분들은 아마 화웨이나 SMIC를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대중 수출, 그 미국 기술이 포함된 반도체의 대중 수출을 전면 통제를 했었죠. 그래서 사실 그때 두려움이 많았고, 저도 이제 2018년도에 당연히 반도체 애널리스트로서 일하고 있었고, 그때 이제 미국 출장을 가서 투자자들을 만났는데, 그때 너무 미국장도 안 좋고 한국장도 정말 안 좋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플로리다에서 만난 투자자한테 그런데 우리는 왜 꼭 계속 증시에서 이런 일을 해야 되나요? 라고 제가 막 그렇게 물어봤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제 2018년까지 힘들다가 2019년 이후에 좋은 일이 생겼죠. 그게 뭐냐면 정말 아이러니한데 코로나 팬데믹이었고요. 코로나 팬데믹이 2020년 1월 말에 불거지면서 재택근무, 원격 수업의 확대로 PC와 태블릿 수요가 폭증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5G 스마트폰 교체 수요, 데이터 센터 확장 등이 맞물리면서 반도체 수요가 크게 증가했고, 특히 노트북 컴퓨터가 엄청나게 팔렸죠. 그리고 자동차 업계에서도 코로나 초기에 반도체 주문을 취소했다가 하반기에 급격히 주문을 재개하면서 차량용 반도체 대란이 발생을 했고, 전 지금도 기억하지만 32비트 차량용 마이크로 컨트롤러 유닛이 원래 3,000원이었는데 20배 이상 가격에 팔리기도 했고, 그리고 그 당시에 저도 반도체 애널리스트로서 줌으로 차량용 반도체 대란에 대해서 세미나를 저희 팀에서 같이 진행했었는데 400명 이상이 접속해서 이제 들으시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것들이 2020년에 발생을 했는데, 그게 트럼프 정부 초기에 2017년, 2018년, 2019년에는 그 누구도 예상할 수 없는 그런 이벤트였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바이든 정부 때는 어땠죠? 바이든 행정부가 반도체 관련돼서 어떤 키워드를 내세울 수 있다면 자국 생산 강화하고 그리고 동맹국의 협력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때는 수요가 좋았나요? 네, 수요가 의외로 좋지 않았죠. 특히 이제 2021년 말부터 미국의 금리 인상 우려 때문에
PC나 스마트폰용 범용 메모리, 레거시 제품의 수요, 레거시 로직 반도체, 커머더티 서버 수요가 굉장히 안 좋았고요. 다만 그때부터 챗 GPT로 촉발된 생성형 제너러티브 AI 열풍으로 엔비디아 AI GPU를 비롯한 첨단 로직 반도체 수요, 그리고 한국에서는 HBM 수요가 오히려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양극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정책은 정책대로 이렇게 흘러가지만 어떤 특정 분야의 수요가 갑자기 좋아지는 거는 미리 예상할 수는 없다. 다만 그런 이벤트가 트럼프 정부 때도 생겼고 바이든 정부 때도 생겼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앞으로 저희가 봐야 될 건 뭐냐? 인공지능 수요는 좋은데 그러면 전통적인 PC나 스마트폰 수요가 얼마나 좋아질까? 이런 부분들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그러면 트럼프 이제 대통령 당선자가 칩스 액트를 어떻게 할 거냐, 이거에 대해서 미국의 반응들을 볼게요. 오늘 아침에 CNBC에 보도된 뉴스입니다. 보면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선거 운동 중에 칩스 액트를 비판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제 미국 내 분위기를 보면 당선이 됐지만 이제 반도체 법안을 크게 축소하지는 않을 거다. 왜냐하면 중국과의 경쟁과 미국 국내 반도체 제조, 리쇼어링의 중요성에 대한 초당적 지지가 이미 컨센서스로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일부 시행 방식은 수정은 있을 수 있으나 칩스 액트의 그 근간 자체는 유지될 것이다. 다만 이제 2차적으로 비슷한 형태의 칩스 액트가 생겨나진 않을 것 같지만 기존 정책은 유지가 될 거다라는 것이 바로 오늘 아침에 CNBC에 보도된 뉴스입니다. 제가 그래서 이 내용이 너무 재밌어서 이 그림을 그려달라고 챗 GPT에 부탁을 했어요. 그런데 챗 GPT가 바이든 대통령 얼굴도 그렇고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의 얼굴도 제대로 안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프롬프트를 통해서 좀 더 명확하게 보여주세요라고 했더니 뭐라고 대답을 하냐 하면은, 요청하신 내용이 저희의 콘텐츠 정책에 위배되어 생성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면서, 지금 보시는 이 밋밋한 그림, 이 그림을 보시면 트럼프 대통령 생각 전혀 안 나죠. 바이든 대통령 조금 비슷하게 그리긴 했지만 비슷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제 오픈 AI에서도 AI가 뭔가 자체적인 윤리 가이드라인이나 아니면 콘텐츠 정책을 기반으로 판단을 내리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주고 있구나. 특히 제가 다 보여드리진 않았는데 죄송하지만 이런 것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람처럼 대답을 하고 왜 이 그림을 더 명확하게 보여줄 수 없는지 거절 사유까지 명확하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AI 가버넌스 말씀드렸는데, 그런 것들이 가트너에서 주장하는 그냥 이론이나 그런 것들이 아니라 실제 어떤 저희가 이용하는 서비스에 이렇게 벌써 반영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미국 정부의 반도체 정책 흐름을 종합을 해보면 기술 주도권 유지, 그리고 공급망 안정화라는 국가 안보적 관점에서 추진될 거다. 그리고 근본적인 방향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칩스 액트는 그 근간의 유지가 될 거고, 오히려 AI나 아니면 양자 컴퓨팅, 퀀텀 컴퓨팅과 같은 분야에서는 기술 패권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한국 반도체 산업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밸런스 전략이 중요합니다. 특히 이제 트럼프 정책을 보면 유니버설 테리프 또는 이제 리시프로컬 테리프라고 해서 보편적 관세 얘기가 나왔는데, 모든 교역국에 10에서 20% 관세를 일괄 부과를 하고 미국 내에서는 법인세를 덜 걷고 이런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사실 이런 것들이 한국 반도체 산업의 악재입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칩스 액트 관련돼서 이게 축소되지 않을 것 같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래도 많은 분들이 그런데 축소되는 거 아니에요,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라고 걱정들 하세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려운 시기가 올 수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국 기업들은 밸런스 전략, 투트랙 전략이 필요한데, 첨단 로직이나 메모리 분야는 미국 기업들과 협력을 강화해야 되고, 그렇지 않은 범용 분야는 중국 시장을 계속 유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생산기지 다변화는 한국 기업들도 지금 정말 많이 필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이제 미국이나 중국 쪽으로만 영업을 잘하면 되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새로운 어떤 수요처 다변화가 필요한 상황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실시간 모니터링이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이 파워포인트 자료도 제가 좀 정말 신선한 느낌을 드리고자 3일 전부터 만들었거든요. 근데 계속 업데이트해서 지금 이게 버전 27번이에요. 그래서 애널리스트조차도 이렇게 실시간 모니터링 하는데 정말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데, 당연히 각 기업에서 전략 쪽을 담당을 하시거나 재무를 담당하시거나 또는 개인적으로든 아니면 계신 회사에서 투자를 하신 분들은 이런 실시간 모니터링이 정말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렇게 트럼프 바이든 이후에 미국의 반도체 정책 말씀드렸고요. 이제 개별 기업들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이제 한국에서 활동하는 반도체 애널리스트니까 한국 기업들 말씀드려야 되는데 이렇게 오픈된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면 나중에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바이어스를 많이 가지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미국 기업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오픈 AI는 원래 이제 비영리 기업이었는데 영리 기업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전까지는 AI라고 하면 뭔가 익스큐즈가 되는데 지금은 익스큐즈가 안 되고 저시파이어야 되는 상황이 됐고요. 오픈AI의 CFO가 최근에 이제 새로 부임을 했죠. 그 CFO는 그 전에 골드만삭스 증권에 다니시던 분인데 미국의 비상장 기업 중에 스퀘어라고 하는 기업에서 이제 스퀘어를 상장을 시키고 그 다음에 한국의 당근마켓하고 굉장히 비슷한 비즈니스 모델을 가진 미국의 또 다른 비상장 기업이 상장할 때도 컨트리뷰션 했고 이번에 오픈 AI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오픈 AI가 영리 기업으로 전환하고 나중에 이제 IPO를 하지 않을까라는 게 이제 좀 그런 컨센서스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예, 두 번째로는 TSMC조차도 전력 효율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번에 실적 발표 때도 전력 비용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다시 또 TSMC CFO 발언에 따르면 대만의 전력 비용이 점점 더 올라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게 이제 GP 마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합니다. 다만 이제 TSMC의 GP 마진이든 아니면 오퍼레이팅 프로핏 마진이든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반도체 기업의 어떤 실적을 볼 때 P 프라이스, Q 퀀터티 그리고 C 코스트를 보는데 이 코스트를 충분히 상쇄하고도 남을 정도로 P 프라이스가 높은 제품을 제조해서 팔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TSMC의 경우에는 전력 비용의 부담을 느끼지만 이 높아진 코스트 C를 더욱 높아진 P 프라이스로 좀 대응을 하고 있다. 그리고 아마 지금 AI 반도체 수요가 좋기 때문에 P뿐만이 아니라 Q 퀀터티 관점에서도 TSMC가 지금 마진을 방어할 수 있는 사직입니다. 다만 전력 이슈는 정말 중요하고 올해뿐만이 아니라 내년도 이슈가 될 것 같다라는 거를 힘주어 말씀을 드립니다. 네, 세 번째는 미국에서 이제 상장한 지 얼마 안 되는 회사인데요. 아스테라 랩스라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머신러닝 인프라형 반도체 통신 솔루션을 전문으로 해요. 그래서 보통 저희가 AI 인프라 수혜주, 관련주 하면은 예전에는 뭐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나 아니면은 뭐 델이나 아니면은 HP 컴퓨터 이런 기업들을 많이 보셨잖아요. 아니면 이제 네트워크 장비 만드는 시스코의 경쟁사들을 많이 보셨는데 이번에 아스테라 랩스라는 회사가 실적이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매출도 그렇고 조정 순이익도 어저스티드 EPS도 애널리스트 예상을 크게 상회를 했고요. AI 플랫폼 확대 때문에 특히 스콜피오 패브릭 스위치라는 제품이 있는데 엄청나게 잘 팔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프리마켓에서 24% 급등을 했어요. 그래서 올해에도 AI 인프라 특히 네트워크 쪽이 관심을 많이 받았는데 내년에도 계속 관심 많이 받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회사는 올해 3월에 상장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사실 이 파워포인트 자료를 만들기 전까지는 모르던 회사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새로운 기업들이 계속 상장해서 상장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EPS가 흑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세 번째 말씀드릴 기업은 팔란티어입니다. 팔란티어도 이제 미국의 수많은 소프트웨어 회사 중에 데이터 분석이나 아니면 AI 솔루션 쪽으로 좀 더 익스포저가 높은 기업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회사는 사실 경쟁사가 IBM이나 아니면 스노우플레이크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회사인데 이번에 3분기 실적이 잘 나와서 프리마켓에서 주가가 14% 급등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도 역시 엔터프라이즈용 AI 매출이 강력한 수요에 힘입어서 전년 대비 54% 성장했다고 해요. 그래서 아까 제가 오픈 AI가 영리 기업으로 전환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이제 AI 모델을 개발하는 회사들은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AI 쪽은 투자는 많이 하지만 돈은 못 번다라는 것이 현재까지 중론이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아스테라 랩스도 그렇고 아니면 팔란티어도 그렇고 미국의 기업들을 보면 특정 분야에서 AI에 대한 익스포저 때문에 실적이 잘 나오는 기업들이 이제 하나 둘씩 등장하고 있고 그 실적이 잘 나오니까 프리마켓의 주가가 바로바로 반응을 하더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주목해야 할 개별 기업 이슈를 말씀드렸습니다. 가트너가 발표한 10개의 테크놀로지 트렌드 그리고 트럼프 바이든 이후에 미국의 반도체 정책 그리고 한국 반도체 기업들은 어떤 전략을 가져가야 될지, 투자자 입장에서 어떤 고민을 해야 될지, 그리고 주목해야 할 개별 기업 이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가트너의 10대 전략 기술 트렌드는 AI 필수 요소와 위험,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AI였고 그 밖에 새로운 컴퓨팅 부분에서 하이브리드 컴퓨팅, 퀀텀 컴퓨팅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인간 기계의 시너지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트럼프 바이든 이후에 미국의 반도체 정책은 예전에 트럼프는 중국 견제,
바이든 행정부는 자국 생산 강화, 동맹국 협력 그랬는데 이 자국 생산 강화, 기술 패권 강화는 계속 진행이 될 것 같다. 더욱 치열해질 거다. 그리고 최근에 주목해야 할 개별 기업 이슈들을 보면은 AI 쪽이 계속 화두가 되고 있는데 거기서 돈을 버는 기업들이 나타나거나 또는 비영리 조직에서 영리 조직으로 바뀌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이 이번 세미나의 요약입니다. 네, 1시간 정도 진행을 했는데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요 감사하다라는 요 그림도 제가 챗GPT한테 부탁을 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요 그림도 제가 바로 보여드리는데 제가 감사하다라는 메시지 그리고 비즈니스 라이크한 그런 느낌으로 달라고 했더니 이 부분이 아직 조금 이제 바이어스도 있고 또 개선된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바이어스를 말씀드리면 제가 특별히 남성, 양복, 정장 이런 얘기를 안 했는데 비즈니스 라이크라고 했더니 이렇게 남성 양복을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좀 더 그 트레이닝이 더 많은 데이터 트레이닝이 필요하구나라는 걸 알 수 있었고 그다음에 개선된 부분은 뭐냐면 그전에는 그림 내에 오타가 많았어요. 그 오타가 뭐냐면 땡큐에서 땡큐에 n이 들어가잖아요. n이 뭔가 반대로 뒤집어져 있다거나 아니면은 그전에 제가 반도체 패키징이라고 하면 징의 마지막이 ing로 끝나는데 ingg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그림을 받아온 다음에 미안한데 마지막에 gg에서 더블 g 하나는 없애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한 번에 땡큐라고 깔끔하게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챗 GPT에서 보여주던 이미지 안에 오타가 많았었는데 지금은 이 오타가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올해 내내 AI 말씀을 많이 드렸고 내년에도 이제 AI가 크게 화두가 될 거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저희도 항상 자료를 준비할 때 기존에 보여드렸던 자료를 그대로 또 반복하는 게 아니라 항상 새로운 이미지, 항상 새로운 글, 새로운 의견을 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계속 참고해 주시고 앞으로 저희 한국 AI 협의회 기업 리서치 센터 자료와 동영상 많이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